여기 중국의 무차별적인 인공강우 실험으로 한 마을이 전례 없는 홍수와 초강력 태풍에 마을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의 정부 시설에서는 우리는 이미 다 예상했던 것 아니냐며 놀랄 일도 아니라고 호들갑 좀 떨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 정부 시설의 한 환경과학자가 한국의 시스템을 제시하자 이내 중국 정부기관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첸이라고 하고 국립기후센터에서 환경과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뿌연 베이징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빽빽한 건물들은 회색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보였죠. 저는 수년 동안 인공강우 기술에 매진해왔어요. 이 기술이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답이라고 항상 믿어왔죠. 하지만 오늘 뭔가 달라졌어요. 조용하던 사무실에 울리는 전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전화를 집어드니 화면에 이모의 번호가 떴죠. 여보세요, 이모. 제가 말했어요.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며 전해졌어요. 엠마, 큰일 났어. 농작물이 다 망가졌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논이 전부 물에 잠겼어. 내가 50년간 농사 짓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야. 목에 큰 덩어리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팀이 그 지역에서 실험을 막 끝낸 참이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혹시 우리 때문일까?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밀려오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우리 인공강우 실험의 최신 데이터가 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이모의 전화 목소리는 떨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기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이모 농장으로 향했어요. 기차가 풍경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저는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기대고 있었어요. 원래는 푸른 들판과 작은 마을들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농장에 도착하면 대체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3시간 정도 지나 드디어 도착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젖은 흙과 썩어가는 식물 냄새가 공기 가득 퍼져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모네 농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원래라면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 있어야 할 옥수수밭이 온통 진흙투성이로 변해 있더라고요. 여기도 저기도 무릉덩이가 가득 차 있었어요. 농장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진흙탕 수영장을 보는 기분이었죠. 이모는 밭 가장자리에 서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제가 오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어요. 엠마,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모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저는 이모를 꼭 끌어안고 그 마른 몸이 조용히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모와 함께 엉망이 된 밭을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질퍽거리고 진흙이 끼어서 끈적거렸죠. 고작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은 심을 준비가 된 마른 땅이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건 처음이야. 이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비가 그치질 않더라고. 마치 하늘이 열리기라도 한 것처럼 한꺼번에 퍼부었어. 우리가 걸어가던 중 다른 농부들도 보였어요. 그들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몇몇은 겨우 남은 것을 건지려 애쓰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멍하니 그 파괴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죠. 제 목에 커다란 덩어리가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저희가 진행했던 인공강우 실험의 결과였거든요. 우리는 가뭄을 해결하려고 비를 내리게 했지만 너무 많이 내려버린 거죠. 완전히 과했어요. 이모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재난을 일으킨 팀의 일원이라고, 제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말이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았어요. 이모의 생계를 제 일로 망쳤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대신 이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들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고 또 뒤척였죠. 머릿속에는 질문들과 걱정들만 가득했어요. 평소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빗소리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빗방울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으킨 피해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갔어요. 기차가 역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물에 잠긴 밭을 바라봤어요.
그 광경이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죠. 도시에 돌아오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국가기후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동료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아주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제 동료 류에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중경에서 큰 사고가 났어. 아주 큰 사고야. 저는 류에이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예상치 못한 강풍과 대규모 홍수에 관한 기사들이 제목을 장식하고 있었죠. 이모네 농장에서 벌어진 일과 너무나 비슷했지만 훨씬 더 큰 규모였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 목이 타들어갔어요. 매우 심각해. 류에이가 대답했어요. 온 동네가 물에 잠겼어. 강풍이 전봇대와 나무들을 쓰러뜨렸고 실종된 사람들도 있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건 역시 우리 탓이었어요. 우리는 중경의 열파를 막으려고 인공강우를 시도했지만 이곳 역시 우리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거였죠. 뉴스 기사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우리 실험 때문인데도 당국은 이 사건을 자연재해로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인공강우나 인위적인 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숨기려는 거야? 류에이에게 물었죠.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어요. 엠마, 알잖아. 사람들 패닉하는 걸 원치 않겠지. 하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들의 집과 생명이 우리의 실험 때문에 위험해졌다는 걸 알 권리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한다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 직장도 잃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옳은 일이었거든요. 잠에 들기 전, 저는 이모네 망가진 농장과 중경의 물에 잠긴 거리들을 떠올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반드시 무언가를 바꿔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해내고 말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짜증이 나서 핸드폰을 집어들고 밝은 화면을 겨우 뜬 눈으로 확인했죠. 알림이 홍수처럼 쏟아져 있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TV를 켰어요. 뉴스는 온통 슈퍼 태풍 야기 얘기로 가득했어요. 이 태풍이 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국가기후센터로 향했어요. 거리는 말 그대로 혼돈이었죠. 사람들은 필수품을 사들이거나 대피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바람은 이미 머리를 휘날릴 만큼 강해졌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동료들은 컴퓨터 앞에 몰두해 있었고 화면에는 소용돌이치는 날씨, 패턴이 빛을 내고 있었죠. 전화벨 소리와 긴박한 목소리들이 분위기를 한층 더 긴장감 있게 만들었어요. 엠마, 상사가 절 불렀어요. 해안 예측 작업을 맡아줘야겠어. 이번 폭풍은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야.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태풍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바람의 속도는 우리가 기록한 것 중 가장 빠른 수준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주먹이 우리 해안을 향해 휘두르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바깥 하늘은 기이하게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더 강해지며 창문을 세차게 흔들었고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태풍이 닥쳤어요. 태풍 야기는 마치 화물열차처럼 해안에 부딪혔어요. 화면 속에서 우리는 경악한 채 폭풍 해일이 해안 도시를 덮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건물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거리들은 말 그대로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바람은 너무 강해서 고층 빌딩이 휘어졌고 화물선이 목욕탕의 장난감, 배처럼 휘둘리며 던져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야자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미사일처럼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태풍의 눈이 지나가면서 잠깐의 고요가 찾아왔지만 우리 모두는 알았어요. 끝난 게 아니란 거려. 태풍의 뒷부분이 아직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때 부빙이라는 또 다른 태풍이 형성되었다는 경고가 들렸어요. 약이 바로 뒤에서요. 자연이 우리를 두 번 치려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죠. 부빙은 야기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땅은 젖을 대로 젖었고 강들은 이미 불어났으니까요. 부빙이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더 많은 비를 뿌리자 홍수 경고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화면에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해. 시끄러운 통제실에서 소리쳤어요. 구름 시딩을 이용해서 폭풍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를 띄우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 저는 구름 시딩 작전을 조율하며 최적의 위치로 조종사들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레이더를 보면서 마음이 내려앉았죠. 우리의 비행기는 거대한 코끼리 주위를 맴도는 파리 같았어요. 폭풍은 너무 컸고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끔찍한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댐은 범람하고 있었고 제방이 무너졌으며 도시들이 물에 잠겼어요. 사망자 수는 시시각각 늘어났죠.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모든 기술과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었어요. 화면 속 파괴된 모습을 보며 갑자기 섬광처럼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걸 초래한 건 아닐까? 우리가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서 날씨 패턴을 망쳐버린 건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폭풍을 더 강하게 만든 건 아닐까? 주위를 둘러보니 동료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죠. 우리는 아직도 위기를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밤은 길었고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날씨를 조종하려 했던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된 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해가 뜨고 나니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해안선은 다시 그려졌고 도시들은 잔해가 되어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죠.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젠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요. 우리나라에게도 저에게도요. 물에 잠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우리의 날씨 실험에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재앙을 초래한 게 맞다면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화가 난 듯 어두웠고 제 마음도 그 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도시가 물에 잠기고 나서 제 속엔 그 물이 고여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엠마, 회의실로 가야 해요. 동료 리웨이가 문가에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이상하게 사무실이 조용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라면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 상사인 장 국장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나머지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첸 엠마 씨, 장 국장이 제 정식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억지로 차분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국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풍이 초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망자 수는 그는 말을 멈추고 힘겹게 침을 삼켰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집을 잃고 생계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겐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한 관계자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혹시 우리가 문제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가 진행한 인공강우 실험 말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몇 년 동안 날씨를 조절하려고 시도해왔죠. 우리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태풍이 발생한 걸지도 몰라요. 회의실은 갑자기 격한 목소리와 비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움츠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다른 관계자가 말했어요. 우리 기술은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해를 끼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저도 우리가 그런 의도로 시작한 건 안다고요. 저는 점점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세요. 우리 이모 농장의 홍수, 충칭에서 일어난 사고, 그리고 이 초강력 태풍들까지 다 우리 실험과 연관이 있어요. 장 국장은 손을 들어 회의실을 진정시켰어요. 엠마, 당신은 우리가 수년간 해온 연구를 중단하자고 제안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어요.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연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히려 자연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젊은 관계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 사촌이 한국에서 환경 전략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그들은 통제보다는 적응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하더군요.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잠깐 피어오르는 듯 했지만 바로 다음 장관의 말이 그 불꽃을 꺼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그 규모를 키울 겁니다. 자연에게 누가 주인인지 보여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마치 가슴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있죠? 우리가 초래한 피해를 왜 모르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빠져나왔어요. 리웨이가 복도에서 저를 따라왔어요. 엠마,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을 보고도 무시할 수 있는 거냐고. 리웨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다들 두려운 거야, 엠마. 모두가 그래. 날씨를 통제할 수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는 맞았어요. 우리 모두가 두려웠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지구가 상처를 받는 걸 알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한 명의 과학자에 불과했어요. 정부 전체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책상에 앉아 길을 잃은 기분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모가 홍수 전에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모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그 절망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환경 관리를 접근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 세계 어딘가에 성공 사례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정말 어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지도 몰랐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가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모를 위해서, 태풍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저는 변화에 도전해야 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태풍과 그것을 제어하려 했던 실패한 시도들로 가득했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희미한 불빛만이 제 작은 아파트를 비추고 있었어요. 밖은 고요했어요. 최근의 재난에서 아직 회복 중인 도시였으니까요. 피곤한 눈으로 기후 데이터를 훑어보던 중 어떤 기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환경관리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죠. 호기심에 클릭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싹 달아났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너무나 달랐거든요.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들은 자연을 이해하고 함께하려고 했어요. 화면을 향해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설레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기를 자연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기계로 공기를 정화하는 대신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오염을 덜 일으키는 버스와 기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공장들이 배출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어요. 마치 나라 전체를 거대한 정원처럼 관리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나라, 중국과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비행기와 화학물질로 비를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빗물을 모으고 똑똑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댐을 보수해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심지어 지하수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죠. 그 기사를 읽으며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한국 과학자가 남긴 한 문구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자연의 균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 말을 곱씹었어요. 자연의 균형을 존중한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었지만 마치 계시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자연과 싸우려 했고 자연을 우리의 뜻대로 구부리려 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실 우리는 수많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무시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난 시간 끊임없이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우리 중국이 해왔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죠. 무차별적으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경법망을 피하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인들은 암묵적으로 쉬쉬했다는 것도 사실이죠. 최소한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기업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걸 이행시켜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홍수로 고생하는 이모의 농장이 떠올랐어요. 태풍으로 인한 참사들도요. 우리가 한국의 접근 방식을 취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구름씨 뿌리기 비행기로 태풍을 약화시키려는 대신 더 나은 시스템을 마련해 비와 바람을 다뤘다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환경 실천에 대해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읽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낡은 공업 지역을 공원으로 바꾸고 에너지를 덜 쓰게끔 사람들을 독려하고 어린아이들에게 환경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는지 배웠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즈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저는 항상 환경을 돕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 방법이 달라졌어요.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과 함께하는 길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획을 짜고 싶었거든요. 국가기후센터의 텅 빈 복도를 걸으며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녹차 한 잔을 준비한 뒤 노트북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바로 타이핑을 시작했죠.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쏟아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어요. 라고 적었어요. 우린 자연을 통제하려고만 했죠. 자연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 함께 가야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이모 같은 농부들이 인공비로 농작물이 망가졌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충칭에서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해안가를 휩쓸고 간 태풍들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더 이상 이렇게 할 순 없어요. 타이핑을 멈추지 않고 적었어요. 옆에 있던 녹차는 이미 식어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친환경 교통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연을 활용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을 설명했죠. 자연 자체를 활용해 대기를 정화하는 그들의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썼어요. 글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흥분이 되었어요. 이 방법이라면 우리도 정말 달라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해서도 말이에요. 점심쯤이 되어서야 제안서의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문서를 저장하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손을 위로 쭉 뻗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현실이 다가왔죠. 이 제안을 어떻게 상사들에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 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머리를 좀 식히려고 산책을 나갔어요. 밖에 나가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스모그가 얼굴을 덮쳤죠. 숨쉬기가 힘들었고 건너편 건물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잖아요. 농부들은 홍수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도시도 초강력 태풍으로부터 안전해야죠. 결심을 굳히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남은 시간 동안 제안서를 다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국의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차트와 그래프도 넣었고 그들의 과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인용도 추가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창문 너머로 스모그가 낀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마침내 제안서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본 뒤 약간의 수정만 더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인쇄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출근했어요. 우리 부서장님과 미리 약속을 잡아놓았거든요. 사실 많이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기대가 컸어요. 부서장님 사무실 앞에서 제안서를 꼭 쥔 채 기다리면서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침수된 농지들, 파괴된 도시들, 답답하게 느껴지던 스모그. 하지만 한국의 사례에서 희망을 발견했던 순간도 떠올랐어요. 할 수 있어, 엠마. 혼잣말로 속삭이며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안녕하세요, 부서장님. 목소리가 떨릴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꽤 안정적이었어요. 제가 새로운 환경관리 전략에 대해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제 생각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부서장님의 얼굴에 깜짝 놀란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자 점점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눈 속에서 흥미,
그리고 어쩌면 희망의 기운까지 느껴졌어요. 제 제안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아직도 긴 길이 남아있죠. 하지만 발표를 마치고 부서장님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자연과 맞서 싸우는 대신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미래는 깨끗한 공기, 안전한 물,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있는 미래일 거예요.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스모그가 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속삭였죠. 우리가 이걸 고칠 거야. 두고 봐. 앞으로의 길이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제 일이나 연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거니까요. 이 싸움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이거든요. 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지구를 위해서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